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려. 아니 그 주황색 넥타이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좀 살짝 버벅거렸습니다. 원고에도 의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여간 의원님은 맞죠. 그런데 새누리당 당시 제가 당선될 때는 그렇죠. 새누리당 시절에 당선이 되는 거죠. 의원님 특별히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요. 아니 그 당은 당명을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원내 정당 중에 최고의 역사가 긴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원내 정당은 아니죠. 원내는 아니지만 지금 정의당이 역사가 제일 길어요. 그래요? 정의당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거기도 녹색 정의당으로 한번 바꿨잖아요. 아니 그건 가설 정당 양당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 가설 건물 하나 생긴 거지. 그 다시 원위치로 다. 그렇구나. 하여간 여러분 제가 좀 버벅거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때문에 정가가 뒤숭숭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는 특히 어제 그 57만 당원 명부 유출까지 나오면서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 종합해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죠. 네. 우리가 이제 몇 번의 게이트가 있었지만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야말로 관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무슨 게이트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게이트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배우가 진짜는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명태균 게이트가 맞고 지금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명태균 몰라 아니면 알긴 아는데 안 친해. 뭐 몇 번 보지도 않았어. 근데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거. 아주 친하게 지냈고 여러 가지 일도 시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부탁해 오면 들어준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게 있는데 다 아닌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가 문이 활짝 열리면 이제 진실이 하나둘씩 알려지겠죠. 90년대 난파간첩 김동식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김동식이 난파돼서 강화도에서 잠수정 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저 운동권 지도자들하고 386 정치인들 뭐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녀서 김동식 게이트로 발전했는데 모든 당사자가 나 커피 한 잔밖에 안 먹었어. 스치듯 지나갔어. 나 별거 아니야. 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됐는데 아니 무슨 뭐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입니까 지금? 지금 그때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보면은 전부 그냥 인연을 이렇게 탈색하기 바쁜데 대체적으로 명태균 씨의 그 이 도발적인 어떤 공세가 크게 한 3단계 국면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되 그러나 이제 김영선의 공천은 본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종의 작은 스캔들로부터 시작하고 소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면서 이제 정보를 뿌려대던 시기가 첫 번째 국면이라면 두 번째는 강혜경 씨가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때부터 탄핵과 하야 얘기로 그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두 번째 단계 2막이 있다면 지금이 3막인데 지금은 미래 권력까지 다 초토화시키겠다. 오세훈,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 뭐 등등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권력도 내 손아귀에 있다가는 더 나간 제3의 막이 펼쳐지고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진화해 온 거죠. 이러는 동안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용산을 비롯해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전부 다 나는 아니다 하고 도망가더라.
명태균 한 명의 전북 혼비백산을 딱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직격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김대남에 이어서 명태균을 구태 정치라고 맞아요. 직격하고 나섰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야말로 이게 꽃놀이 팬 것 같아요. 이제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직격은 못 하는데 이게 당구에도 직구가 있고 쓰리 쿠션이거든. 그랬는데 김대남 명태균 그러니까 저놈들을 쳐. 왜냐하면 나하고는 직접 관계 없는 애들. 그러면서 그 구태 정치를 얘기하고 나서는데 그 구태 정치에는 용산이 포함돼 있는 걸까 아닐까? 당연히 포함이죠. 거기가 핵심이죠, 원천이자 본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뻥뻥 그냥 내질러대면서 이제 당무 감찰을 하고 이제 김대남 씨 때문에 당무 감찰을 하고 이제 그 명태균 씨 때문에도 또 경위 조사를 해야 될 판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한동훈한테 또 공간을 마련해 준 사건들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승 전까지 왔으면 결이 남은 건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 얼마나 직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이 국정의 난국을 수습하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정권의 마지막 희망인데 물론 나는 비관적으로 보지만 기승 전까지 하고 끝나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결을 할 수 있겠느냐. 활용 점정 이거를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럼 하겠느냐. 아마도 다음 주쯤 되면은 그리로 초점이 모아질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막 그 드라마다고 봐요. 사막. 오늘 해야 될 얘기를 모두 발언해서 다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엔 결은 조금 이상해요. 결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한 자리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떤 직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구조인 게 이건 자기 문제인데 자기 목에 자기 칼을 휘두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개털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스스로의 목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은 조금 너무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난망하다. 거기까지는. 난망하다. 아니 인정합니다. 예, 난망한 얘기. 저는 원래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사실은 이 십상시를 제거한 건 동탁 아닙니까? 그 십상시의 간신들을 제거하고 동탁인데 그 동탁을 제거한 건 여포라는 또 그 밑에 새끼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래도 명맥이라도 이어가고 생존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긴장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신과 도량이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만드는 거지. 맨날 적응하기 바쁘고 잔순화하는 소인배들 이런 한국 정치가 그 사람들 판에 넘어가 가지고 이 정권의 마지막 희망이 불꽃이 사라지는 저 창문을 빨리 닫아야 이 촛불이 그래도 안 꺼지는데 그 닫을 놈이 없다. 이게 이 정권이 갖는 비극성 내지는 어떤 그 하나의 파국적인 그거다. 아니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불꽃으로 자폭하고 다 사라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글쎄 뭐 그럴 각오는 돼 있어요. 이게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설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어떤 결단,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아픈 상처는 모조리 도려내고 간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이 정도 국가의 기강과 원칙은 세워야 그게. 근데 제가 사실 김영남 의원님 오시면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명다이어그램이라고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치인들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관계가 상당히 깊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전반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뻗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래됐고 네. 경남 쪽에 그러니까 경남 쪽에 정치하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저런 인연 또 일도 맡기고 네. 이랬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만 해도 경남 도지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 뭐 계속 폭로하고 스토리가 많겠죠. 예. 근데 경남 지역에 한정돼 있던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이른바 전국구가 된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 20년, 21년 그 무렵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이게 전국구로 전환될 때 보면은 당시에 윤석열 이제 후보 되기 전에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윤석열의 지독한 불신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뽀개버리겠다. 네. 내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 내가 정치하는 거 사실은 귀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의 공당이자 공적 집단으로 본 게 아니라 카르텔로 봤다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네. 카르텔로 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나한테 다 줄 세워야 될 하나의 어떤 보완제 내지는 도구로 봤지 이걸 갖다가 하나의 공당으로 인정하고 그 당의 가치에 내가 헌신하고 복무하겠다는 표현은 어디에서 단 한 군데서도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당은 이제 대표 패싱 입당을 7월 그렇죠. 말에 2021년 예. 7월에 하는데 이제 외부의 브로커나 이 협작꾼이나 간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간이 열려 있었어요.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그 간신들은 그 틈으로 들어오거든. 물밀듯이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사가 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구상을 갖고 있었고 이 정권은 자기가 여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재들이 공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뭔가 새로운 보수 정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일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네. 어디서 듣보잡들이 그냥 저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해가지고 일거에 그냥 미래 권력주의를 감싸버리는 이렇게 포위해버리는 이런 공간이 활짝 열린 시기 이럴 때가 일종의 어떤 지역구가 전국구로 바뀌는 뭐 이런 어떤 거 하나의 변곡점을 형성한 것 같고 네. 다 이야기가 대부분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 근데 그 대선보다는 조금 당겨지죠. 네. 시기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들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의원님만이 진실을 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전국구 인사로 등장한 게 결정적인 계기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6월 전당대회 요 무렵부터는 이제 이름이 조금 중앙무대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전 시점부터 이제 중앙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좀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시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보다 좀 솔직해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명태균 씨하고 이제 가끔 통화하는 사이가 됐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 매직?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얘기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상중 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난조, 조롱조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좀 바뀌겠죠. 아버지가 분가라고 했으니 난 이제 그렇죠. 분가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분가 정도가 아니던데 지금은 거의 그 호적에서 파내는 분위기던데.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모른 채 하는구나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과는 이해하고 넘어가요. 저기 입장 곤란하고 또 공인들이니까. 네. 뭐 그런데 저기 명태균 씨는 조금이라도 자기를 인정 안 한다거나 저기 과소평가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강력한 인정의 욕구가 이게 주체가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이걸 통제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가까운 지인을 또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분이 조실부모하고 상당히 좀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엘리트고 정치권에 상당히 뭐 좌우를 넘나들면서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하고 뭔가 일을 같이 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라고 해서 자기는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고 이준석이를 당대표 만들라고 시켜서 자기는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김종인의 미션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근데 뭐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니 이제 상중 딱 붙이고 분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주체이자 당사자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면 다들 그 뭐랄까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를 꺼려 하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저 사람 허풍쟁이야. 이게 뭐 거짓말을 잘해라는 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실과 김종인 위원장. 네. 거기만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네. 다만 뭐 다들 친분 관계는 부인하려고 하는 분위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여튼 묘해요. 네.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네. 어제 명태균 사장이 상당히 섭섭했을 거다라는 입장을 서울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사장을 잘 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사진 가운데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촬영한 그 집, 그 공간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집이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것도 이제 그쪽 기사들이 앞으로 쏟아질 걸 예고하시는구만.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 피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대신 깊었지. 네. 한정된 범위에서 초토화가 됐죠. 네.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는 폭탄에 비교하자면 이게 상당히 이 사정거리가 피해 범위가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전술해. 네. 명태균은 전술행위.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이 벙커버스터였다고 하면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이라 거의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아니 왜냐면 국힘 쪽에 이 다선 의원들 그렇죠. 중에 뭐 연루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정당 하나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래 갖고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까 회복력이 있겠죠. 대다수야 뭐 아직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술 핵폭탄급인데 이게 그러면서 뭐 최순실이나 뭐나 하면 또 사익을 추구한 게 명확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그냥 영향력 행사예요. 뭔 이렇게 굳이 뭐 재미 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부분을 뉴스토마토가 지금 취재 중인데 명태균의 돈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가 뭐 있는 것 여론조사 같아요. 또 나오고 뭐 네. 어제도 뭐 하나 나오긴 나오더만. 네. 그러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의 그 국정 개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저기 접촉면도 많고 여론조사 선행 투자도 본인이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최순실은 그냥 있는 감만 가서 따먹는 다음에 여기는 아예 감나무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길러가지고 네. 수화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고비용 그 로비스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얽힌 돈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더 많은 약점들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급 효과도 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딱히 이게 수학기에 공교롭게 정권에서 좀 튕겨져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참 때 이제부터 뭔가 좀 재미를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약간 거리두기를 했나 또 뭐 그리고 지금 아예 용사에서 노골적으로 내치는 분위기고 네. 그게 7불사 회동까지 나갔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크게 어떤 그 사익으로 연결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시기에 공교롭게 상실감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움은 더 커지겠지. 자기의 어떤 공허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지다 보면은 이제는 그게 미움으로 바뀌고 감정적 앙금으로 바뀌어 원한으로부터 바뀌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명태균 씨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를 찾아왔다. 내가 간 게 아니다. 그리고 저하고 어제 통화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다 찾아온다 나를. 내가 무슨 찾아다닌 게 아니다. 안철수 의원 나를 찾아왔다. 자기 부인하고 비서실장 데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나를 찾아왔지 내가 간 게 아니다. 이러면 그 정치인들은 뭐가 있으니까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이름이 그 알려지면 제주권으로 이름이 나니까. 제주꾼. 그렇게 나경원 의원도 만난 거는 뭐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연거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연거퍼 2번 당했다 이거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당원 지지도가 높아서 유리하지 않나? 그런데 그때 오세훈 후보한테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고 뭐 그때 아쉽게 졌기 때문에 또 전당대회 바로 출마해갖고 처음에는 나경원 주호영 구도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할 것으로 보였어요. 네. 근데 또 역전당했단 말이지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준석이 된 거죠. 그 당대표 선출이 됐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다 뭐 명태균이란 이름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아니 그러면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아니 안 만나보겠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될 줄 알았는데 연거퍼 2번 다 당했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매번 나를 이렇게 죽이느냐.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진짜 나를 2번 죽이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만나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권은 원래 소문이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소문이 확 돌면 누구라도 이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강혜경 씨 얘기대로 정말 대선 전에 비공개 여론조사 26번을 했는데 3억 6천만 원이 비용이 들었다. 그건 사실은 어떤 이익을 붙이지 않은 순수 비용일 거예요. 26번 돌렸는데 3억 6천만 원이면 진짜 통신비하고 최소 비용만 계산한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된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따왔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권 입장에서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도 있었지만 지방선거가 더 큰 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들어줬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그거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은 지난번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퉁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금년 4월 총선에 뭘 또 얘기를 해. 그럼 양측 간의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계산이 맞질 않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도된 게 이제 드디어 경남지사, 강원지사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이 당시의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윤한홍 의원이 유력했는데 박완수 지사로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고, 황상무 수석을 공관위가 결정을 했는데 이걸 또 다시 김진태 후보로 변경을 해서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명태균 씨가 뭐 김영선 의원에게 세비반띵 하듯이 뭐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러 가지 그 뭔가 대가, 특히 이제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취직을 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처남이나 많은 사람을. 뭐 이런 식의 거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 끝났는데 이번 4월 총선에 김영선 의원 또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거 더 안 된다, 이거는 계산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2022년 6월 선거가 워낙 큰 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줬다는 전제하에는 그때 이미 충분히 들어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경남지사만 해도 윤한홍 의원은 애초 오리지널 그 윤핵관 3인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한홍,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요 세 명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입당을 권유하면서 대선 출마를 국힘으로 해라라고 처음에 권유한 현역 전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 윤핵관인데, 그 윤한홍 의원은 경남도지사 나갈 뜻을 그 전부터 비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나가는 거로 알았는데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강원도지사만 해도 황상무 전 앵커가 당시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개인 교사였거든요. TV 토론. TV 토론 등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개인 교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 황상무 전 앵커를 강원도지사로 거의 내보내기로 하고 김진태 의원을 그때 컷오프 시켰던 건데 네. 이게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여사가 최고 센 거지. 네. 이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의하면 근데 대선 전부터 나하고 같이 뭐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도지사가 거의 만들어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뒤집혔다?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예. 한 사람밖에 없는 그렇죠.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6월 지방선거 네. 직전이면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현직 대통령이 그게 뭐 여사의 부탁이 됐든 뭐 어떤 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부탁을 받고 현직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후보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컷오프 됐던 김진태 의원이 예. 경선 참여가 허락된 거죠. 경선 참여가. 근데 여론조사 결과상 경선을 하면 김진태 후보가 이길 거로 다들 생각이 됐죠. 근데 네. 경선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후보가 바뀐 모양새가 된 건데 네. 그게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공천 개입이죠. 그 뉴스토마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경남지사 박남주 아니 박완수. 박완수 그다음에 김진태, 오세훈 이런 어떤 지금 지방 단체장들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른 말 하면 또 명태균 씨는 폭로하겠다. 이미 이 전략을 내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별 입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윤한홍 의원 쪽에서 만나지 말라고 윤 대통령한테 조언했다. 이러니까 바로 지금 명태균 씨가 뭐 미수금이나 갚아라. 미수금이나 갚아라 뭐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이런 그룹에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런데 이제 서서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그때부터는 명태균 씨는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걸 까는데 이 공천들이 다 이상한 공천이거든. 그러면은 뭔가 우리도 저렇게 뒤집히는 공천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런데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 답을 내릴 수 있다면 네. 이건 크죠. 이건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 진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여사 라인이래. 여사 찾아갔대. 이런 소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뭐 무릎 꿇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뭐 충성맹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어머님 한번 아니요. 저는 그냥 저보다 정보력이 더 좋으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네. 그 소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문이. 예. 근데 이게 보면 시간 지나면 진짜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그 말이 예. 참 대부분 맞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 토마토는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기사를 내면 A라는 보도를 했는데 막상 진실은 B 씨가 밝혀지더라고. 이게 뉴스 토마토의 지금 묘한 기사들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도 뭐 FC 뭐 익명의 관계자 둘 이렇게 등장하는데 저는 곧 그 실명 나온다고 봅니다. 실명 나온다고 보고 저 김용남 의원님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대선 캠프에 그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57만 당원 명부가 네. 명태균 씨한테 넘어가서 실제로 여론조사로 활용이 됐다는 건데 네. 원래 선거 캠프에 이 그 안심번호를 줄 때는 홍보용으로 써라. 네. 이게 근데 홍보용에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너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공식 캠프는 거의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때 대선 때는 당에서 안심번호로 전환한 걸 주죠. 그러면 그 번호로 뭐 문자도 보내고 또 후보의 목소리를 녹음한 뭐 인사드리는 뭐 그리고 지지 호소하는 것도 보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당에서 기본적으로 경선 기간 동안에 자체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 당원들이 그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져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문자 좀 그만 보내라. 그럼 계속 오니까. 근데 당원도 아닌 기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 저희들도 진짜 선거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론조사까지 더 얹으면 피로도가 훨씬 높아지고 정작 중요한 경선 때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지. 네. 너무 많이 오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하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이거 딴 데는 쓰지 말고 문자하고 뭐 이거만 보내라. 네. 이렇게 다짐을 받고 이제 그 안심번호를 받아오는 건데 네. 그거 이제 누가 건넸겠죠. 네. 건네서 돌려보면서 이제 판세를 읽는 거죠. 예.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원 대상이. 당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X표 해가면서 이제 그렇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낮게 나오는구나. 예. 어느 징역, 어느 지역, 어느 네. 당협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 이제 접근을 해서 돌려놓는다든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좀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줘요 분명히. 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이를테면은 그냥 뭐 누가 얼마 나왔어요, 뭐 누가 더 높게 나와요, 뭐 이게 아니라. 그 조사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그럼요. 포함된 거네요. 네. 그럼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의원님? 그거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런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김재원 최고가 하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수성고 갔는데 자기는 원래 여론조사 1등으로 갔는데 뒤집혔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아랍의 본사를 둔 그 두바이더라고요. 네. 거기 그런 어떤 유령 업체 같은 데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밀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뒤에 명태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자기 페북글에 올렸다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서 다 헛소리다. 거긴 무공천 지역이었다. 이러면서 다시 하니까 또 김재원 대표가 저기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데 유달리 진실 게임을 하는데 뛰어든 사람은 김재원 최고밖에 없어요. 다 그냥 거리두기라는데 맞다. 명태균이 때문에 내가 그때 당했다. 대구시장, 대구 수성구 뭐 다 떨어져 3번 떨어졌더라고. 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맞짱을 뜨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참전을 해. 이 내막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저는 고내막은 저는 취재해보진 않았는데 뭐 김재원 최고가 됐든 앞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됐든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태균 씨하고 취재를 쭉 해서 뭐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정치인들을 약간 말로 장기판의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의 이제 그 뭐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쩔로 보나? 그런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그리고 뭐 상황과 판단 막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를테면 김재원 그 후보에 대해서도 설명이 길게 있습니다. 왜 그렇지. 김재원이 안 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자기는 판을 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에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나가야 당선될 수 있는가? 자기는 선거는 전쟁이고 이길 수 있는 장수를 내보내야 이기는 거지. 아무나 내보내가지고 무슨 선거가 되겠냐. 근데 전부 다 자기가 다 장수, 제일 가는 장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찾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어떤 논의를 국민들이 보면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 초토화 전략 같이 보인다. 이런 당이 앞으로 선거한다는 걸 앞으로 누가 이게 품격을 아니 그 전술핵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피폭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내외가 연관이 돼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요새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전 검찰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었어요. 최소한의 자존심. 그래서 이건 어느 지경에 이르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뭐 누가 됐던 살아있는 권력의 뭐 아들이 됐던 뭐 형님이 됐던 물론 그게 최고 권력자의 어느 정도의 용인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잡아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준비는 해놨다고. 최고 권력자의 용단이 있기 전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고.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요새는. 그러니까요.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걸 읽고서 명태균 씨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읽고서. 아니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상반된 사건이 하나 터진 게 대구지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해버렸어요. 공수처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지난 1년간 정권에서 임성근 피의자 만드는 걸 막으려고 정권이 총력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까지 완전히 식물 수사기관으로 최근에 다 만들어버렸다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정권의 총력을 쏟아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피의자로 이첩이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죠. 이첩하려고 하는 게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게 벼락같이 일어나. 이게 10월 7일 날 일이라고. 네. 이럴 때 보면 또 검찰이 다른 흐름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왜냐면 검사가 한 2,500명이 좀 지금은 넘는데 뭐 다 같은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그동안에 뭐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났고 사실은 그게 계속 불씨를 키워왔던 거죠. 법정에서 언급했던 그 pi고인도 아니던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 같으면 마지막 이 선은 지켜야 된다는 게 어떤 주류였다면 그게 지금은 비주류가 된 상황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 이것은 이외 현상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다. 의외의 현상? 네, 그렇죠. 의외의 현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죠. 문제도 복잡해지고 문제도 커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조정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전선이 일단 명태균이 하나 있고 김대남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구태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본인과는 관계없고 이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빨리 솔직하게 다 고백해라. 빨리빨리 얘기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로 보세요? 세게 나갈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꽃놀이패죠. 꽃놀이패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뭐 이득을 받던 네. 아니면 명태균 씨 때문에 피해를 받던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물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 이번 일로 그 상처가 세게 날 일이야 없겠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아직 당내 기반이 약한 한동훈 대표 대중적 지지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이나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당내 기반 현역 의원들을 많이 좀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있을 차기 대선에서 어쩌면 잠재적 경쟁자들을 좀 주저앉히는 이런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카드는. 네. 그래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멈추진 않을 것이다. 네. 아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가장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만한 사람이 국민의힘에 실제로 한동훈 대표예요. 검사하고 법무장관 하니까 접촉할 면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기회도 없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한테는 직접 윤석열 부부를 때리지 않으면서도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다. 뭐 거의 신의 한 수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기 김대남, 명태균 원투 펀치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본인의 어떤 대표로서의 위상은 한껏 올라가는 데다가 구태정 씨 청산이라는 이 개혁 이미지까지 이제 덧칠을 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일타쌍피, 진짜 뭐 이런 좋은 공간이 없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11.6 재보선 이후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독대. 성사는 되겠습니까? 안 만날 수 없죠. 안 만날 윤석열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당 대표도 안 만나고 예.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한다? 그거는 뭐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자기 고집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줄줄이 약점인데. 줄줄이 약점이다. 그러면 독대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아니 일단 만남이 네. 내표의 교훈이라고 봐요. 내표의 교훈. 이탈이 내표했으니 여기서 멈춰라. 네. 더 이탈하면은 이제 진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거라고. 맞아요. 예. 한동훈 대표 최근에 독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저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갔다 온 뒤로는 미련 없이 이제 두 국가다 이제 적대적 두 국가. 두 국가. 남북 관계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그 독대 얘기도 안 했고 매달리는 모습을 하나도 이제 안 보이려고 그리고 계속 용산을 저격을 해왔다고 매일매일 언론 플레이 아니면 무슨 발언하고 주변에서 이제 친한 그룹의 그 정치적 색깔이 조금씩 이제 강화되던 시기인데 뭐하러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요청하겠어요. 네. 이건 내표를 본 용산에 내표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달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저 용산에서 결정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무게 중심이
좀 미세하긴 하지만 한동훈 쪽으로 일부는 넘어왔지. 근데 지난번 최혜병 때도 내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최혜병 표가 때도 있는 거예요. 내표였고 예. 이번에도 내표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 최혜병 때도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독 지금은 더 이상은 못 지켜준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신지호 네. 전략 부총장이 기소를 하든지 어떻게 좀 용산에 해봐.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장담 못해. 이렇게 그냥 질러버렸는데. 네. 근데 다음 달에 또 특검 발의한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상황 변화는 있죠. 이 내표의 교훈은 다르다고 그때 내표하고. 정세가 달라졌다. 당연히 다르죠. 이번에 여론이 얼마나 지금 대세가 지금 어디로 기우는데요. 그 독대가 이루어지면 아마 독대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 이후에 내가 어떠한 건의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독대에서 나눈 얘기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자기 역할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글쎄 저는 그 얘기는 할 것 같은데 명태균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자기 목을 자기가 치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 어떠한 내용을 건의드렸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수용 여부도 바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애매모호하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겠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독대하거든 특검 수용을 건의해라. 네, 두 가지 특검 특히 지금 24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쌍특검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특검 수용할까요? 이 얘기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무슨 특검 수용을 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간적 대안이 필요한 거죠. 중간적 대안이 뭐가 있겠어요? 기소죠. 불구속 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영부인의 불구속 기소. 그게 특검과 무혐의 중간에 딱 있는 거죠. 기소는 해라. 그다음에 대구지검에도 압력을 넣지 말고 소신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구지검? 창원지검? 아니. 대구지검. 최혜병 건. 최혜병 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불구속 기소로 지금 이 뜨거운 여론이 잠재워지겠습니까? 특검 요구가 사그라들까요? 근데 일단은 그 분노 게이지를 한 단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지금은 돌아선 분들 중에 일부를 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온통 여론이 그쪽에 쏠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 돌리는 효과도 있고. 김건희 여사 재판엔 출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겠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최근 아까 보니까 댓글창에 김종대 의원님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또 하나 습득하신 특정 정보가 있으시죠? 한동안 이제 그 정보가 없어 간신학 강의하다가 간신책이 출판사에서 다 왔잖아. 그래서 이번에 모략으로 말 바꿨더니 어제 출판사에서 모략책을 또 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소화하느라고 바쁘세요? 1000페이지짜리 2권. 그런데 지금 김용남 의원님 미국 다녀오시느라고 우리가 삼부토건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지를 못했는데 그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김종대 의원님이 습득한 특별한 정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멋쟁 해병에서 왜 3부는 골프다 자꾸 이러는가에 대해서 좀 수상하게 전 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종호 씨 문제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3부 투자자라는 정보는 받았어요. 그 멋쟁 해병. 멋쟁 해병 단톡방 5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김규현 변호사고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삼부토건 투자자다. 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이 됩니까? 이종호 씨한테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의 증언이에요.
이종호 씨한테 이 멋쟁이 해병 한 명이 네. 소개를 해줬어. 네. 이종호 씨하고 이렇게 여기 한 명하고 연결을 해줬는데 네. 1사단 시범 행사 때도 같이 갔더라고. 그 소개자가. 그러면 그 5명 가운데 이종호 씨도 있잖아요. 네. 이종호 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단톡방에서 뭉친 거고. 네. 그 전에 뭐 그 시범 행사도 가고 원래 이 교류가 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맺어준 사람은 또 따로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 증언은 이 중에 한 분이 저기 자산가고 네. 실제로 삼부토건 그때 이종호 씨 소개를 받고 주식을 샀다. 이종호 씨 소개로 주식을 샀다. 그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확인 중에 있어요. 확인 중에 있다. 이거 단독입니다. 예. 아니 확인 중에 있다니까. 예, 확인 중에.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시에 일단은 작전한 거죠. 작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간 거죠. 만들어 가면서 네. 주가를 5배 이상 띄웠으니까 뭐 돈 벌기 정말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일정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것처럼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금융투자세를 폐지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마약 수사 외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증언 관련해서 국회 위증한 거 요 3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별도의 상설특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3건에 다 해당되는 게 이종호 씨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요거를 전술핵은 이제 나중에 써먹기로 하고 재래식 폭탄을 3발을 쏘자. 네. 그런데 한 군데 정밀 타격을 하자. 이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이종호 씨한테 맞춰져 있다. 근데 이제 주식 작전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이종호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삼부토건 얘기가 나오니까 한참 후에 금감원에서 이상거래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달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사실은 금감원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60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수사기간이. 그리고 대통령이 한 번 더 승인해줘야 30일 더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더 해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60일 내로 끝내야 돼요. 그것도 수사 인력이 검사 5명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금감원에서 지금 미적미적하고 몇 달째 뭐 한다고 그러더니 결과물을 안 내놓고 더 있는데. 수상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상설특검이 딱 시작이 돼도 기본적으로 주식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협조를 안 해주면 이거 60일 내로 도저히 못합니다. 사실 수사를 못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조사해야겠다고 한 게 다름 아니라 금감원이고 금융입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압박을 했습니까? 뭐 당연히 살펴보겠다고 답이 나와야 정상이고 또 자기들이 약속을 한 거고 국회 나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 특검이나 뭐 상설특검이나 뭐 조사를 방해한다? 이거 이제 판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 이런 금융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태까지 이복형 금감원장에다 대통령까지 이런 주가 조작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이 정부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떠들어 놓고 그리고 마약 잡겠다고 지금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수 합수 본부인가 TF 만들어 가지고 메머드급으로 출범시켰는데 이 사건이 딱 영등포 경찰서에서 외압 사건이 터지고는 이 정부가 마약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정권의 의도는 나는 드러난다고 봐요. 협조를 해주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아니 니들이 주가 조작, 마약 수사 그렇게 강조해놓고 협조를 안 해. 이거 진짜 이거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건데 네. 그러면은 상설특검에서 된 내용을 갖고 또 특검으로 가는 거죠. 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짧고 검사 인력도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죠. 예. 뭐 조그만 사이즈고 이걸로 그런데다가 금감원이나 금감위의 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이거 해봐야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이끌어내야죠. 네.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벌써 석 달이 그렇죠. 좀 예. 넘은 거 아닌가 예. 싶은데. 맞아요. 그때 법사위 맞습니다. 있고 예. 나서 그랬죠. 예. 정무위에서 이제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내놔야 되는데 네. 아직도 많이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정말 근데 지금 뭐 관저 의혹이면 관저 의혹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고.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부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제화된 거는 사라지진 않더라고. 방해는 받을지어고 지연은 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으로 가면 일단 국면은 바뀝니다. 그 금감이나 금감원에도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결심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거기 내부에 또 입 맞춰야지 조직 통제해야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협조해 주자는 내부 의견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상설특검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적인 의혹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딱 답은 못 내린다 할지라도 이 정부의 이제 태도를 보고 그 진짜 의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겠죠. 그 사실은 요거는 정치 이슈는 아닌데 지금 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뭐 요 말씀을 주셔서 최근에 드러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요. 네.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아닌 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해. 맞습니다. 예. 뜬금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왜 강남 8학군 뭐 얘기를 하면서 대학 입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간 기업의 M&A와 관련해서 사실상 개입을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할 일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구분이 있는데 이게 네. 선이 무너졌어 지금 보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훌륭한 분이죠. 예, 뭐 예. 워낙 그 금융 그쪽에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국정 운영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 중구난방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터치해서는 안 될 분야에 대해서도 막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질 않나. 네. 뭐 민간 기업의 M&A와 관련해서 사실상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거를 한쪽 손을 묶어 놓질 않나. 네. 이거 이상해졌어요 정말. 아니 그런데 상상하기 정부의 어려운 담당 부처 일하는 게 이상해 보이니까 여기도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니까 제3자가 나서가지고 또 떠들고 간섭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정부 기능 자체가 고장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사실은 무슨 판 된 거지 그렇죠. 이거 지금. 지금 그 국정 상황을 총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실이 김대남 씨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부가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 가운데 작가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축하할 일이고 그나마 그래도 단비처럼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일면을 장식한 뉴스 중에 제일 유일하게 좋은 뉴스예요. 맞아요. 기쁜 뉴스. 예, 기쁜 뉴스. 너무 감동적인 김진태 뉴스. 지사가 5.18 망언을 했는데 이게 명태균 씨로 인해서 그 사건이 소환되면서 너무나 조금 또 아픈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이 소식이 들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소년이 온다 핵심은 5.18이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영광을 떠나서 광주 시민들이 큰 선물을 그렇죠. 받으셨다. 예. 그 호남이 이것처럼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설이 우리나라가 1970년대 부흥기였고 시가 1980년대 폭발을 했고 근데 그런 기성 작가들이 대부분 거대 서사에 치중했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일을 냈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는 무언가에 억눌리고 항상 가위 눌려서 글을 썼다고. 이 독재와 냉정과 이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런 류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창문으로 역사를 보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거기서 결국은 세계적인 큰 인정을 받고 네. 존중을 받았다는 면에서 하나의 저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해원이다 이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네.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다.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난 참 어제 그 소식은 충격과 환희와 감동이었다. 네.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기뻤죠. 네.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근래에 유일하게 굿 뉴스였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뉴스. 굿이라기보다 뭐 그레이트 뉴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뭐 노벨 이게 발표되기 전에 맨날 뭐 예측 기사 이런 게 좀 나왔어요. 근데 요번은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그러니까 정말 서프라이즈가 된 거예요. 아니 거기에다 하한강은 저기 그 보수 정권에서 핍박받던 작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금서 목록에 오르고 네. 5.18 들어갔다고 공공도서관에서 책 빼버리고. 그러고 저기 뭡니까? 블랙리스트에 있었어요. 그거 올라가지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고. 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5.18에 대해서도 많이 이러면서 오염된 목소리를 듣고 있던 터에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강 작가가 그때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투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2017년에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로서 이 한국 국민들이 겪은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러면서 그 칼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 네. 그런데 보니까 저렇게 어떤 연약한 한 명의 작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주의자고 그러면서 어떤 호남 정서를 또 나름대로 승화시킨 진보주의자고 거기다 인문주의자고 이랬던 어떤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 말을 한 것이 크게 꽃을 피웠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참 이 하나의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희망을 보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는 너무 원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한강 작가. 75년생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실제 나이보다 좀 들어 보여. 그래가지고 나만 해도 가위가 눌려서 저런 시각으로 역사를 못 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막 피가 튀기고 역사가 움직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 인식이 고정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인간의 인문의 정신으로 이런 역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기능이 많이 퇴화된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쇳소리에 익숙한데 저런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뭘 말할 줄은 모르는 세대였다고. 항상 뭐 잡혀가거나 누가 분신 자살했거나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음 우리 후배들한테서 위로를 받는다. 그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메시지를 냈어요. 냈잖아요. 그 이유가 있네. 한동안 명태균이 지고 한강이 뜨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숟가락 얹어야지, 숟가락.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있어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실무 작업을 했는데 요때 포함시킨 사람이 작가 한강입니다. 이런 꼼꼼한 역사의 기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정말 기쁘네요. 이번 주말에는 온 국민이 그래도 한강 작가의 이 노벨 문학상 처음이에요. 한국 그럼요.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 중에 또 처음입니다. 제가 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고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새 막 유튜브 보시고 막 이러느라고 책들 잘 안 보셨는데 출판 시장이 또 다시 난리가 나고 책이 없어서 막 찍고 있고
뭐 도서 뭐죠 예스24 이런 데는 예약 주문 판매 걸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런 소식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뭔 상 타서 열풍이 일고 막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이런 걸 작가가 좋아할까? 이 소설이 나온 지는 다 10년이 넘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알리고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상업적 열풍을 작가가 말았던 건 아닌 것 같아. 즐거워하세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숟가락 얹고 말이지 뭐 하고 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 받았으니까 책 사서 봅시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